동양인 할머니의 놀라운 피아노 소리에 공항이 순간 정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기 바빴는데 모두가 쥐죽은 듯 피아노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어프랑스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루나입니다. 벌써 3년차 승무원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3년 동안 휴가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올해는 꼭 휴가를 길게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기다리던 휴가날엔 승무원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공항에 왔어요. 늘 빳빳하게 다린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를 타다가 손님으로 공항에 오니 정말 색다르더군요. 이번 저의 휴가지는 바로 한국인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던 한국 출신 승무원 소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문득 소진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신입 승무원으로 첫 비행을 하던 날이었죠.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비행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 서비스가 시작되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이려 노력했어요. 중국에서 온 사업가로 보이는 손님께 콜라를 서빙하던 순간이었죠. 순간 난기류의 비행기가 흔들렸고 손이 흔들려 그만 콜라를 쏟아버렸어요. 다행히 손님께 가던 길이었고 바닥에 쏟아버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손님은 벌떡 일어나 정장 바지에 콜라가 튀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순간 기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은 자리에서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고가의 정장이 망가졌다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죠. 손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영어로 항공사의 수준이 이게 뭐냐며 신입은 왜 비즈니스석에 배치했느냐며 화를 냈죠. 저는 사과의 말을 반복하며 수건으로 닦아드리려 했지만 손님은 제 손을 거칠게 밀쳐내셨어요. 객실 팀장님이 달려오셨고 저를 일단 갤리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갤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의 고성이 들려왔어요. 항공사를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죠. 잠시 후 팀장님이 오셔서 한숨을 푹 쉬셨어요. 중국 손님이 비행기 티켓 환불을 원하고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셨죠. 중국 손님들은 예민한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처음이라 많이 놀랬겠다고 하셨어요. 난기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 중국인 손님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니 비즈니스석 응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속상해 그만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더니 문틈으로 따뜻한 종이컵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때 처음 본 소진이였죠. 소진이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라며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본 적 없는 독특한 커피였습니다. 소진이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국 손님들은 서비스에 대해 예민한 편이라 다들 한 번씩 겪는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 달달하고 부드러운 커피 맛이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이 믹스커피는 제 비행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한 번씩 소진이와 함께 비행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생일 같은 특별한 날들을 크게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도 그런 날들을 특별히 챙겨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소진이는 달랐습니다. 제 생일날 소진이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와 작은 선물들로 꾸며진 테이블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소진이는 한국의 전통이라며 미역국까지 끓여왔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꼭 미역국을 먹는다며 엄마가 아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던 걸 기념해서 태어난 사람도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거라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맛에 소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소진이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소진이는 항상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소진이는 한국의 전통차라며 직접 만든 대추차를 가져다 줬어요.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진이의 정성 어린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죠. 소진이는 한국에선 서로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정문화라는 게 있다며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마음은 서로 나누는 거라고 했죠. 게다가 소진이는 일적으로도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했죠.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승객들을 대할 때 소진이는 늘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소진이의 프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가까워진 우리는 야간 비행이 있을 때면 항상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승객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 갤리에서 둘이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참 소중했죠. 한 번은 13시간이 넘는 특별히 긴 야간 비행이 있었어요. 승객 대부분이 잠들었을 때쯤 소진이가 조용히 저를 불렀죠. 갤리에 가보니 소진이가 커피 2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믹스커피와 함께 과자도 꺼내놓으며 잠깐 쉬어가자고 했죠.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던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했어요. 소진이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국말로 괜찮다는 뜻의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였죠. 그때부터 소진이는 제게 틈틈이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힘들 때 쓰는 파이팅, 고마울 때 쓰는 감사합니다, 맛있다는 뜻의 맛있어요까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특히 기내식 서비스 때 한국 손님들께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면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서툰 발음이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소진이는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며 기뻐했습니다. 소진이도 저에게 힘들었던 순간을 털어놓곤 했어요. 타지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가끔은 무척 외롭다고 말이죠. 그럴 때면 제가 프랑스어로 응원을 해주고 소진이는 한국어로 답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위로하고 웃으며 친구가 되어갔어요. 소진이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이제는 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진이가 잠시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소진이처럼 승무원의 제격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얼마 전 연락했을 때 소진이는 휴가가 되면 한국에 놀러오라고 제안했고 저는 너무 좋다며 덥석 수락했죠. 사실 승무원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혜택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승객들이 많이 타지 않는 비행편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빈자리나 취소표를 노리고 있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한국행 비행기 중에서 가장 한산할 것 같은 시간대를 골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 일찍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공항 의자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고 여행객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연인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까지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정보를 확인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국장 근처의 카페들과 면세점이 한눈에 들어왔고 각국의 다양한 여행객들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긴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이런 곳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문득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늘 승무원으로 바쁘게 지나다니기만 했던 공항이 이렇게 여유롭고 설레는 공간이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치만 혹시나 표가 취소될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확인만 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짐을 다 싸서 공항까지 왔는데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그날 여행을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이 되어 제 자리가 없어진 거였죠. 그때는 하루를 꼬박 기다려 다음 날에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5시간이나 일찍 왔죠. 로비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처음인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에 미처 보지 못했던 공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편을 기다리며 로비를 서성이던 중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할머니의 청소 도구를 일부러 피해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고 있었거든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을 발로 차며 깔깔대는 모습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그들이 던진 쓰레기를 주워 담고 계셨어요. 한 중국인 남성이
캔을 발로 차자 캔이 대굴대굴 굴러가 할머니의 발 앞에서 멈췄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캔을 주워 담으셨어요. 그때 다른 관광객이 또다시 과자 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승무원 생활을 하며 겪었던 까다로운 중국 승객들이 떠올랐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소진이에게 배운 서툰 한국말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제 어설픈 한국어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20년 넘게 파리에서 사셨다고 하시면서도 프랑스어보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제가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엽다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쓰레기 주울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발음이 엉성하다며 즐거워하시면서도 한국말을 잘하려 노력하는 제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청소를 하면서 할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프랑스에 오셔서 식당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집에만 있기 심심해서 공항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립다고 하시면서도 요즘은 파리에도 한국 식당이 많이 생겨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특히 할머니가 케이팝 얘기를 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손녀가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이라며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밤새 기다렸던 이야기도 해주셨죠. 저는 소진이에게 배운 대박이란 말을 썼는데 할머니께서는 그 단어가 너무 웃기다며 박장대소하셨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던진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할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하셨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화낼 필요가 없다며 너그럽게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등을 토닥여주시며 괜찮아요. 다 인생 공부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께서는 주머니에서 알사탕을 꺼내주셨어요. 한국에서 손녀가 보내준 거라며 쑥스러운 듯 건네셨죠. 그리고는 제 한국말 발음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면 더 많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간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을 하나하나 적어주시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꼭 느껴보라고 신신당부하셨죠. 할머니는 비록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헤어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보니 공항 한켠에 마련된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무대 위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크 듀발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름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죠. 할머니와 함께 살 때 자주 들었던 클래식 음반 중에 그의 연주가 있었거든요. 마르크 듀발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피아니스트로 그의 공연 티켓은 늘 매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공항 로비에서 깜짝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금세 퍼졌나 봐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저도 그 자리에 멈춰섰죠. 검은 턱시도를 입은 피아니스트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보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첫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일 때마다 로비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어요. 공항의 분주한 소음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사라지고 오직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감상했어요.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은 채 음악에 심취해 있었죠. 저도 모르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이 연주를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쇼팽의 녹턴이 절정을 향해 치닫던 순간 갑자기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곡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르크 듀발이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피아니스트의 상태를 확인하려 다가갔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의사를 찾았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점점 더 괴로워하는 듯했고 다행히도 공항 의료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어요. 응급구조대원들은 재빨리 피아니스트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의료센터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30분간의 공연은 시작한 지
10분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관객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피아니스트의 빠른 쾌유를 빌었죠. 하지만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마음인지 모두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죠. 아까 들었던 쇼팽의 녹턴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피아니스트가 떠난 자리에 묘한 정적이 감돌 때였어요. 아까 제가 만났던 할머니께서 청소도구를 들고 조심스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피아노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정리하시더니 문득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바라보셨어요. 마치 피아노를 치려고 준비하는 듯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냐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뜨려 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으셨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레 건반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혹여 무안을 당하시진 않을까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여린 음이었지만 점점 강렬해지는 선율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건반 위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녔어요. 아까까지 휴지를 줍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었죠.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한 명의 예술가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의 키득거림과 비웃음은 어느새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가 들렸고 공항 직원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연주를 듣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는 엄마에게 천사가 피아노를 치는 것 같다고 말했죠. 할머니의 연주는 계속해서 깊어져 갔어요. 마치 평생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애틋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선율 속에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어요. 공항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이착륙 안내방송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의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할머니의 손이 멈췄을 때 로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연주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는 그저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연주가 끝나고 저는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그 놀라운 연주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프랑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양복을 입은 중년의 신사는 자신이 음악 애호가인데 이렇게 감동적인 연주는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공항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그들은 이런 대단한 분이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칭찬에 그저 수줍게 웃으실 뿐이었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할머니께 한국말로 인사를 드렸어요. 아까 제가 쓰레기를 함께 주웠던 그분이 이렇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죠. 모두들 할머니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할머니는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꽤 유명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거웠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20년 전 프랑스로 이민을 오시면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아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나 봐요. 할머니는 공항에서 일하시면서 매일 아침 피아노를 닦는 일을 자청하셨다고 해요. 피아노를 닦으며 건반을 살짝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하셨죠. 오늘은 피아니스트가 쓰러지는 걸 보고 기다리는 승객들이 안타까워 보여서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연주해봤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더욱 감동한 듯 했어요. 어떤 이는 할머니의 연주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할머니께서
다시 피아노를 가르치시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프랑스 소녀가 할머니께 달려와 안기며 자신의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할머니의 옛 제자들도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쉽게도 자리를 떠야 했어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나야 했죠. 출국장으로 향하며 뒤돌아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저 자신은 부족한 실력이라며 겸손해 하셨지만 그분의 음악은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 만남에서는 청소부 할머니였다가 마지막에는 놀라운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신 할머니. 그분은 제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된 제 한국 여행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소진이를 만나면 오늘 있었던 일을 꼭 들려주고 싶었죠. 아마 소진이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으로 나오는 동안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소진이가 보였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소진이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깔끔한 승무원 유니폼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반갑게 포옹을 하고 제 짐을 받아든 소진이는 공항 커피숍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승무원을 그만두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진이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몇 달 전 비행기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승객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미국에 사는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얼마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모아둔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할아버지는 무슨 낯으로 딸을 만나러 가냐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더 마음 아픈 건 사기범을 잡았지만 법적 대응 방법을 몰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소진이는 그때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요.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대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는데 비슷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사기가 늘어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날 이후 소진이는 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편에서 싸워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쉽게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죠. 지금은 매일 밤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면서 할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해요. 자신이 꼭 변호사가 되어서 비슷한 일을 겪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소진이의 눈빛은 이전의 승무원 시절과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진이는 공부하며 알게 된 최근 노인 대상 사기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얼마 전 70대 최 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낯선 손님들에게 집문서를 넘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건이었죠. 이른바 부동산 강제 이전 사기였는데 수법이 너무나 교묘했다고 합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40년간 택시 운전을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였대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추억이 담긴 그곳을 지키며 살고 계셨다고 해요. 어느 날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찾아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거절하셨대요.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밥도 사주며 최 씨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였다고 해요. 심지어 계약금으로 현금 다발까지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죠. 결정적인 날, 최 씨 할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집문서를 가져갔대요. 최 씨 할아버지는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 최 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했죠. 결국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할아버지는 지금도 컨테이너에서 홀로 지내신다고 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소진이는 법을 공부하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접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로 보험 들었다가 사기를 당한 할머니 대출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낸 뒤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노부부의 이야기까지. 이런 사연을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소진이는 이런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꼭 이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소진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고 차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야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소진이는 계속해서 변호사가 된 후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노인 전문 법률 상담소를 열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싶다고도 했고 요양원을 순회하면서 법률 교육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승무원 소진이와는 전혀 다른 열정 가득한 모습이었죠.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를 꿈꾸는 소진이까지 오늘 하루 동안 참 특별한 분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소진이의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소진이는 거실 한켠에 접어두었던 낮은 식탁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한 제게 이게 바로 한국의 교자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테이블이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됐죠. 소진이는 방석을 몇 개 가져와 바닥에 놓으며 여기 앉으라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바닥이 따뜻했어요. 온돌 난방 덕분에 차가운 바닥에 앉는다는 걱정은 기우였죠. 소진이는 제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방석 위치를 조절해 주었고 프랑스의 식탁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 경험이 신기하다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어색해서 계속 자리를 바꿔가며 앉았어요. 다리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 허리는 어떻게 펴고 있어야 할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았죠. 소진이는 제 모습이 마치 자기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보인다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세가 의외로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따뜻한 바닥은 마치 온열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기분 좋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으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바로 펴졌습니다. 프랑스의 딱딱한 식탁 의자와는 전혀 다른 편안함이었죠. 따뜻한 바닥이 포근해서 그대로 바닥에 누워보았어요. 소진이는 한국 사람들은 온돌 바닥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따뜻한 바닥에 누우니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프랑스의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 때문에 항상 두꺼운 슬리퍼를 신어야 했고 라디에이터 앞에만 서 있어도 발이 시렸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이곳의 바닥은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소진이는 이런 온돌 문화가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가 이런 난방 방식에 맞춰 발전해 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난방 방식 하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큰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바닥에 편하게 앉아 있을 때쯤 소진이 어머님께서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다고 부르셨어요. 고개를 돌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자상 위에 크고 작은 그릇들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은 처음 봤죠. 특히 가운데 놓인 붉은 국물의 찌개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였죠. 소진이 어머님은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을까봐 걱정하시며 국물만이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운 듯 하면서도 시원하고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김치의 알싸한 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어요.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어느새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소진이 어머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는 기뻐하시며 김치찌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김치로 끓이는 게 가장 맛있다고 하시면서 발효된 김치의 깊은 맛이 국물에 배어 나와야 진짜 김치찌개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특별히 저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숙성시킨 김치로 찌개를 끓이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죠. 소진이의 따뜻한 마음은 어머니께로부터 이어져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반찬 문화였어요.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은 각각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나물의 담백함, 멸치볶음의 짭조름함, 고사리 나물의 은은한 맛까지 한 숟가락 밥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더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소진이는 이 반찬들을 밥과 함께 먹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특히 김치는 종류도 다양해서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총각김치까지 모두 다른 매력이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반찬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반찬을 모두가 함께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런 식사 방식에서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소진이 어머님은 제게 계속 반찬을 더 들라고 하셨어요. 특히 제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걸 보시고는 고기를 더 건져서 제 그릇에 넣어주셨죠.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딸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챙겨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장을 보시고 음식을 준비하셨대요. 김치찌개에 들어갈 돼지고기도 특별히 고르러 시장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소진이는 어머님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셨다며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님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프랑스 가기 전에 들러서 싸가도 된다며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소진이는 한국의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자식들 먹을 걱정을 한다며 설명해 주었죠. 마치 제가 정말 딸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 맛본 김치찌개와 반찬들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님의 정성은 제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 맛이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하거나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